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정책입니다. 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보다 더 생산적인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그 지원에 대해서 영수회담에서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윤재욱 대표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하면은 회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면서 25만 원은 제끼고 다른 것에 집중하자,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과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거, 이거는 다루지 말고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윤건한 대행이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은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을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은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의 협치와 민생 고통의 해결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걸 기대하고 있다고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이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민주노총마저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한다. 민주노총도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해 둘 거라는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1,12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하는데, 내년에 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다면서 당장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 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또 여기서 또 13조 원을 빚을 져가지고 후세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이거를 부담을 줄 거냐,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되고,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재욱 대표나 또 뭐 요즘에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또 민주노총이 2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일어난다, 고물가 물가 상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대표, 그죠? 민주비례연합에 이번 총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또 이제 당에서 제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의미하고도 또 똑같습니다. 용해인 대표가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소비적인 것이 아니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산적인 의제다,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뉴스와의 입장도 결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1인당 25만 원 지원, 뭐 2인 가족이면 50만 원, 그 4인 가족이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선별적으로 뭐 힘든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 전 국민 보편 지원. 코로나 때도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좀 어려웠고,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를 통한 그 각 가정마다 그뭐 100만 원에 가까운 100만 원 상당의 그런 그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그때 이제 정말 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이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소상공인, 장사하는 그런 시장 상인들, 성인들의 입장,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 수입이 들어오면서 판매에 대한 또 그게 세수로 들어가고, 이렇게 선순환 효과로 우리가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슬기롭게 넘기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뭐 외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다가, 지금 중국이 우리가 이제 그 괜히 일본과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만 문제를 거의 심기를 건드리고, 또 대만과 중국과 러시아에 반발을 하면서 대러시아 무역, 그다음에 대중국 무역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되고, 거기서 돈을 못 벌고 우리의 채무가 증가를 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안 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났고, 거기서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감세, 대기업의 세수를 완전히 줄여주고, 이 서민들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자가 은행이나 이런 데 세금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꼬박꼬박 이 서민들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수는 줄어들고 서민들은 더 힘들고, 이런 이중고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임금이,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폭등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니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정말 어떤 보면 돈이 부족해서 나가서 외식을 한번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과 하나 사는데도 어떤 사과는 사과 하나당 만 원이고, 또 싼 사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천 원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가 경제가 정말 말이 안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이런 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지금 채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만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추가로 13조 원이라는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줄 때 13조 원을 더 얻게 되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죠. 이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자체로는 1127조 원에서 100조 원 돌파하고 13조 원을 더 얻으면은, 가면 갈수록 고정적인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늘어가니까 인플레가 폭증하고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고, 그걸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이건 후세들이 감당하게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세수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무역을
통해서 대외 무역을 통해서 대외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거기서 많은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이 정책적인 대외교적인 문제로 이런 거를 풀고 그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그다음에 횡재세 같은 거 용해인 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횡재세라든지 부자들의 감세 이런 걸 처리하고 부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더 많이 받고 또 대기업들로부터 이런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이런 어려움 이 적자 폭을 줄이고 오히려 민생 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 13조 원을 국민들에게 주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3조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써야 되고 그걸 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식으로 또 다시 주기 때문에 상인들은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이거를 물건을 팔므로써 자기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세수도 국가에서 또 세수도 증가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서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든 일단 서민들의 삶을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반짝 그 어떤 세일의 효과 또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일단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일단 살려놓고 보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이런 거를 줄 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뭐 이런 걸 자꾸 주는 거를 뭐 마약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매도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야권에서 25만 원 지원하는 거를 찬성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 정책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 거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범야권에게 192석 이 몰아준 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이런 특검 거부라든가 입틀막 정권이라든지 이 막무가내로 정말 이 검사 정권으로 검사 조폭 정권으로 그냥 멸망해가는 이거를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심판해야 된다. 대파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민생 경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당이 참패를 하고 이제 야당이 192석까지 이렇게 얻었는데 민심이 지금 민주당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게 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절대로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의 논리가 지금 뭐 세수를 늘릴 생각, 대외 정책을 통해서 대외 무역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거는 전혀 걷어들일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만 해서 현재 상태에서 들어올 거는 없는데 나가야 될 것만 계속 가중하면은 인플레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식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인 거예요.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그 IMF 때도 YS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에 대해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으니 IMF가 오고 그걸 다 DJ나 이런 민주당 쪽에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과 이 검찰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일도 모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뭐 법전만 달달달 외우고 범인들의 서민들의 죄를 털어가지고 그걸 수사해가지고 잡아 감옥에 가둬두고 기소하고
심판하고 뭐 그런 것만 하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합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일도 진짜 잣도 모르는 것들이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고 앉은 자리에서 감내나라 배나나라 하면서 대파값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대파값을 보면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세수를 통해서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모두 R&D 예산 이런 것도 다 깎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이런 걸 모르고 당장 없으니까 그런 거 다 잘라. 그리고 엉뚱한 해외 순방이나 해외 여행이나 쇼핑이나 이런 데 하는 데서 자기들이 쓰는 거는 그런 건 그 돈은 안 아깝지 않고 멀쩡한 청와대 집무실을 놔두고 용산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들만 생각해도 그런 돈만 아껴도 얼마입니까? 그런 돈을 그런 국고를 아낄 수 있는 거는 아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펑펑 쓰고 자기들이 해외 순방 다니고 그런데 나가서 쓰는 거는 펑펑 쓰고 이제 와서는 세수로 걷어들일 거, 대외무역으로 걷어들일 건 이런 소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부담이 늘어가니까 여기서 더 부담 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이 초딩보다 못한 초딩들도 생각할 수 초딩보다 못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무슨 경치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민주노총은 무슨 초물가 초유의 고물가 시대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 정말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실질적인 임금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용혜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임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득이 증가하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한 번이 부족하면은 한 번 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할 수 있고 서민들을 일단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본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더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되고 대기업들의 어떤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쌓아두고 있는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세수를 걷어서 돈이 돌게끔 경제가 원활하게 돌게끔 도와주는 게 결국 그것이 서민들이 또 경제가 서민 경제가 살아나면은 그것이 결국 또 물건을 만들고 팔고 상품을 팔고 또 생산해내는 그런 대기업에게도 결과적으로 선순환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단순하게 이 하나만 생각하는 이 단세포적인 이 사람들을 진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이 정도 상황이고 여기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된다. 이 하나만 생각하는 이 무식한 것들이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대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대파값도 모르면서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는데 이런 국가 채무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여기서 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민들로부터 받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우리가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대외 관계를 좋게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거기서 벌 수 있다. 옛날처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통해서 세수를 거두면은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세금폭을 줄일 수 있고 이거 뭐 13조 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은 13조 원 주고 차라리 우리가 뭐 50조든 100조든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13조 원은 껌값인 거죠. 껌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왜 생각지 않고 이런 거는 고정시켜 놓고 13조 여기다가 13조만 얹으면 부담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고 무조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야권이라고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이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뭐 포퓰리즘이다. 25만 원 지급하는 게 무슨 포퓰리즘이에요. 네?
서민들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야권이면은 좀 야권답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또 기여를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 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어떤 큰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검증이 되지 않은 젊은 친구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왜 그 말로만 새치혀 말로만 경험이 많이 없는데 왜 말로만 그걸 믿고 거기에 동의를 해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지원하는 게 포퓰리즘이고 이거 인기 영업하는 거고 그런 걸로 매도하는 사람을 왜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재정을 이끌어보고 마이너스 예산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코로나 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경험을 다양한 경제 해박한 경제 지식과 그런 정치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경험을 이런 지혜를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몇 사람의 말로만 이런 단편적인 하나만 생각하는 이 의견에 뭐 이준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 윤재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단견적으로 생각하는 이 포퓰리즘과 마약론과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되고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와 또 용해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빵과 물을 주는 겁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빵과 물을 주면은 그 빵과 물을 판 사람들, 상인들은 또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또 계속 구입을 하고 만들고 계속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하나를 나머지 중요한 절반 나머지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하루속히 빨리 집행이 돼 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봉착할 수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 87조 원을 언급하며 나라가 파산하는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가세해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노동조합 죽이기에 몰두했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의 이 논평을 긍정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확인된 실질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가 속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심해서 마이너스 1.2%입니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바닥나면서 자영업자의 줄 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10%, 서울 12%로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 말 0.69%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에 드는 정부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4년 2월 현재 100.4로 2021년 6월 정점 102.8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2년 8월 정점 101.3에서 여전히 먼 99.9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순환 변동치가 최근 몇 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이라 보기에는 그 세가 너무 약합니다. 대외 여건이 계속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내수 진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정부 재정 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시키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추가 물가 인상과 재정 적자 확대 부작용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부 재정 적자는 누가 키웠습니까? 철진한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묻지마 대기업 부자 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재정을 애초에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가장 맞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 우려도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에 불과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의 물가 인상 효과가 그렇게 우려된다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 고에너지 가격 상황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 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이미 올라 있습니다.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급 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서 13조 원의 재정 지출 물가 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폐업 방지, 여름철 농산물 가격 안정 시기까지 가계의 구매력 보충 등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원년인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한 효과입니다. 민주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노동 현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에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틀렸습니다. 민주노총의 논평 제목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 2명이 받으면 50만 원이고 이를 202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에 추가하면 2023년 실질임금 인상률이 비로소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면 폐업이 줄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는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아예 임금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불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그리고 긴축 재정이 갖는 반노동자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에 기초해 있습니다. 누구도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을 위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 논의처럼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감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경제 운영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게도 다시 요구합니다. 민생우선 개혁국회를 주장해온 정당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도입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있는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주십시오. 저와 새진보연합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대책이자 생산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행한 묻지마 부자 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새진보연합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민생 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